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취한 사장님을 부축해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불빛 아래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저를 보는 순간 단번에 알아보고 굳어버린 얼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의 술 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나왔어. 그 한마디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제 그것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며 도망치듯 떠났던 여자가 지금은 제가 모셔다 드린 사장님의 아내라는 걸요.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한 남자의 인생을 뒤흔든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박진호, 올해 61살입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살고 있고요. 직업은 설비배관 협력업체 현장 소장이라고 하면 좋게 들리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청 책임자예요. 건설 현장에서 배관 깔고 설비 점검하고 그걸 3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 하루는 기계처럼 반복돼요.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알아서 깨거든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 가고 찬물로 세수하고 부엌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현장 작업복 입고 나갑니다. 집안은 늘 텔레비전 소리만 흐르죠. 아내가 틀어놓고 자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인지 예능인지 저는 관심도 없어요. 결혼한 지 33년 됐습니다. 아내 이름은 차미경, 저보다 2살 아래예요. 마트에서 계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요. 우리 부부는 같은 집에 살지만 각방을 씁니다. 5년 전부터요. 처음엔 당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못 자겠다며 미경이가 방을 나갔어요. 저도 그래, 미안하다 하고 넘어갔죠. 근데 그게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서로 익숙해요. 식탁에 같이 앉아도 우리는 서로 휴대폰만 봐요. 마리오가도 건조하기 짝이 없죠. 미경이가 국 끓여놓고 말합니다. 국 끓여놨어요. 응. 김치 떨어지면 사오세요. 알겠어. 이게 전부예요. 대화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죠. 옛날엔 안 그랬어요. 젊을 땐 사소한 일에도 웃고 떠들었거든요. 반찬이 짜도 오늘 손맛이 왜 이래? 하면서 농담하고 TV 보다가도 저 사람 연기 진짜 못한다 하면서 깔깔대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싸우지 않는 대신 안 친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싸우지도 않지만 웃지도 않아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경이한테 서운함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허리 다쳤을 때도 미경이는 병원 한 번 안 따라왔어요. 당신 일 때문에 다친 건데 내가 왜 가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죠. 하지만 저도 그걸 말하는 순간 더 멀어질까봐 입을 닫았습니다. 미경이도 저한테 기대를 접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늘 일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으니까요. 집안일, 아이들 일은 미경이 혼자 다 했죠. 저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미경이가 설거지하다 말고 저한테 돌아서서 말하더군요. 당신은 항상 일만 중요했잖아요. 난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인 거고.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 사랑이 아니라 동거인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 회식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이 준공 앞두고 직원들 격려한다고 자리를 마련한 거죠. 평소 같으면 피곤하다고 빠졌을 겁니다. 저는 원래 회식 같은 거 안 좋아하거든요. 술도 약하고 사람들이랑 떠드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집에 일찍 들어가 봤자 미경이랑 마주칠 대화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텔레비전 소리만 흐르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바엔 차라리 시끄러운 회식 자리가 낫겠다 싶었죠. 저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1살 남자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 깊고 머리는 반백이고 눈가는 처지고 한숨이 나왔죠.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회식 장소로 향하면서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말이죠. 회식 장소는 현장 근처 고깃집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예약한 곳이라 룸도 넓고 고기도 푸짐하게 나왔어요. 테이블에는 직원들이 20명쯤 모였죠. 현장 반장들, 안전관리팀, 본사에서 내려온 기획팀 사람들까지 다들 준공을 앞두고 들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소주잔을 들고 일어서더군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우리가 해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의례적으로 손뼉을 쳤죠. 사장님은 64살인데도 목소리가 우렁찼어요. 체구도 크고 카리스마도 있고요. 회사를 20년 넘게 경영해온 사람답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갑니다. 내가 책임진다. 사장님이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소주에 맥주 섞어서 한 잔씩 따르는데 저는 속으로 아이고 했죠. 저는 술이 약하거든요. 소주 서너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어지러워요. 근데 오늘 분위기가 그냥 넘어갈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박 소장, 우리 현장 책임자 한 잔 받아요. 사장님이 제 앞에 폭탄주를 딱 놓으시더군요. 거절할 수가 없죠.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어요. 옆에서 동료들이 우와 하고 박수쳤죠. 회식은 점점 과열됐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까 다들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저도 어느새 소주 반 병을 비웠더군요. 머리가 약간 띵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술과 함께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말이 꼬이고 눈도 제대로 못 뜨시는 거예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기획팀장이 부축했어요. 사장님은 손을 휘저으며 괜찮아 하셨지만 보기에도 만취 상태였죠.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휘청거리며 테이블에 손을 짚으셨어요. 누가 사장님 모셔다 드려야겠는데요. 기획팀장이 말했지만 다들 술이 취해서 운전할 사람이 없었어요. 회사 운전기사는 오늘 휴가였고 수행비서도 따로 없었죠. 게다가 우리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대리기사 불러서 모셔다 드릴게요. 제가 나섰어요. 사장님을 혼자 보낼 순 없었으니까요. 휴대폰으로 대리운전을 불렀고 곧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부축해 차에 태웠어요. 송도 신도시까지 30분쯤 걸렸습니다. 사장님 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3층짜리 양옥집인데 담장도 높고 정원도 넓어 보였죠. 역시 사장님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차가 대문 앞에 섰어요. 저는 사장님을 깨우려 했지만 일어나실 기미가 안 보였죠. 혼자 걸으실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대리기사와 함께 사장님을 부축해서 현관까지 데려갔어요. 현관문 옆에 비밀번호 키패드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가까스로 눈을 뜨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리키셨죠. 제가 대신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문이 열렸어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현관 안쪽, 거실 쪽에서 환한 조명이 보였죠. 그리고 그 불빛 아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얇은 베이지색 카디건,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얼굴은 제가 알았습니다. 아니, 알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서영이었습니다. 30년 전 제 곁을 떠난 바로 그 여자였어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영도 저를 봤어요. 그 눈이,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두 눈이 커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영도 저를 알아본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아니,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대리기사에게 팁을 건네고 문이 닫혔습니다. 제 어깨에 기댄 사장님이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왔어. 그 말에 서영이 화들짝 정신을 차리더니 억지로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어요. 어머, 많이 취하셨네요. 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예전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귓가에 쟁쟁 울렸죠.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서영을 멍하니 바라만 봤죠. 사장님을 안쪽으로 모시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서영이 앞서가며 안방 쪽을 가리켰고 저는 사장님을 부축해 천천히 따라갔죠. 복도를 지나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사장님을 눕혀드렸어요. 사장님은 그대로 코를 골기 시작하셨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서영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이었죠.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잠깐. 서영이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물 한 잔을 들고 나왔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컵을 건네는데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저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서영은 저를 보지 못하고 자꾸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서영이 낮게 말했어요. 사고였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 다시 오면 안 돼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죠. 저도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서영이 제 코트 주머니에 뭔가를 쑤셔 넣었어요. 종이 같은 거였죠. 저는 서영을 쳐다봤고 서영은 눈으로 나중에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문 밖으로 나와 길가에 섰어요. 한기가 확 몰려왔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서영이 준 쪽지를 꺼냈어요. 내일 1시 장례식장 옆 국수집. 서영의 글씨였습니다. 30년 전에도 서영은 글씨를 예쁘게 썼어요. 동그랗고 또박또박한 글씨. 변하지 않았더군요.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니,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 난장판이었죠. 사장님의 아내가 내 첫사랑이라고?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30년 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영과 처음 만났던 날, 손을 잡았던 날, 키스했던 날, 그리고 헤어진 날. 서영이 울면서 말했던 그 말이
귓가에 생생했어요. 당신 그게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당신 사랑은 너무 거칠어요. 숨을 쉴 수가 없다고요. 그때 저는 젊었고 혈기왕성했고 사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제 감정을 밀어붙이기만 했죠. 서영은 그게 무서웠던 겁니다. 저를 싫어한 게 아니라 제 거대한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 서영은 떠났고 저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죠. 저는 미경이를 만났고 서영은 강태범 사장을 만난 겁니다. 세상 참 좁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좁은 정도가 아니었죠. 이건 운명이 던진 폭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미경이는 벌써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내일 1시 장례식장역 국수집.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웠어요. 동시에 무서웠죠. 이 만남이 어디로 흘러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쪽지를 서랍 깊숙이 넣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30년 전 서영의 얼굴과 오늘 본 서영의 얼굴이 계속 겹쳐졌습니다. 내일 뭐라고 말해야 하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길고도 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낮 12시 반 저는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 했지만 사실 밥 먹을 생각은 없었어요. 서영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역 국수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국수집 문을 열었어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서영이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30년이 지났지만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자세, 그 분위기가 여전히 서영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서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손짓했죠. 앉아요. 저는 서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요, 제가. 됐어요. 오늘은 제가 부른 거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선 사람들이 떠들고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주방에선 물 끓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 테이블만 조용했어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둘 다 몰랐던 겁니다.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엔 놀랐죠? 네, 많이요. 나도 놀랐어요. 설마 당신이 우리 회사 사람일 줄은. 서영이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약간 떨렸죠. 저도 긴장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진호 씨, 오늘 만나자고 한 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오해요? 나 당신한테 무슨 기대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정리하고 싶었어요. 정리라는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영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에 다시 시작 같은 건 없다고요. 30년이 지났잖아요. 우린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고. 서영이 말을 이었어요. 그냥 옛날 일은 옛날 일로 묻고 싶어요. 어제 일도 사고였다고 생각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각자 가정이 있고 각자 삶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났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건 없었죠. 국수가 나왔습니다. 서영이 젓가락을 들었지만 먹지는 않았어요. 그냥 국수를 휘휘 저을 뿐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진호 씨, 서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때 내가 왜 떠났는지 당신은 아직도 모를 거예요. 서영 씨가 그냥
나 싫어진 줄 알았어요. 싫어진 게 아니라 서영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힘든 표정이었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뭐가요? 당신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당신 그게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사랑은 너무 거칠었어요. 너무 밀어붙였어요. 한순간도 내가 숨 쉴 틈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30년 전 저는 젊었고 혈기가 넘쳤고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서영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제 마음대로 서영을 끌고 다녔죠. 서영이 원하는 게 뭔지, 서영이 힘든지는 생각도 안 하고요. 당신은 날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게 사랑인지 소유욕인지 나는 구분이 안 됐어요. 서영이 말했어요. 만날 때마다 당신은 날 꽉 안았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랑 얘기하는 것도 싫어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했죠. 당신 세상에 나만 있길 바랐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유치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때 나 정말 몰랐어요. 내가 서영 씨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아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크고 젊었던 거죠. 서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그때는 어렸고 겁이 많았어요.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죠. 그냥 도망치는 게 편했어요. 서영이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지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냥 평범하게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몇 년 뒤에 태범 씨를 만났어요. 소개팅으로. 사장님이 좋았어요? 좋았다기보다는 안정적이었어요. 서영이 말했죠. 나이도 있고 회사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당신처럼 너무 크고 거칠지도 않았고요. 차분하고 점잖았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제 질문에 서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태범 씨가 잘해줬거든요. 여행도 자주 가고 좋은 데서 밥도 먹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영이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태범 씨는 날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게 사랑이라기보다는 뭔데요? 소유예요. 서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태범 씨는 날 사람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어디 가든 누굴 만나든 보고해야 했고 늦으면 따져 물었고 휴대폰도 자주 확인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저랑 뭐가 다른가 싶었거든요. 30년 전 제가 서영한테 한 짓이랑 비슷했으니까요. 요즘은 더 심해졌어요. 서영이 말했어요. 태범 씨가 건강이 안 좋아졌거든요. 혈압도 높고 심장도 안 좋고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더 예민해진 거예요. 의심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네. 내가 재단 일한다고 하면 늘 물어요. 누구 만났냐? 어디 갔냐? 왜 늦었냐?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해요. 서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 정말 숨이 막혀요. 집에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영이 30년 전 저한테서 도망쳤는데 결국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서영이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주변 사람들이 들을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죠. 도윤이요. 도윤이요? 태범 씨 아들이에요. 전처 아들. 서영이 말했어요. 내 친아들이 아니에요. 태범 씨가 이혼하고 나서 나랑 재혼한 거거든요.
아드님이 몇 살인데요? 36살이에요. 회사에서 기획팀 팀장하고 있어요. 서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도윤이는 처음부터 날 인정한 적이 없어요. 나를 엄마로 안 봐요. 그냥 아버지 옆자리 차지한 여자로만 보죠. 그럼 집에서도 힘들어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도윤이는 날 끼어든 여자로 대해요. 말도 안 섞고 눈도 안 마주치고 태범 씨 앞에서만 예의 바르게 굴죠. 서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이상해요. 뭐가요? 도윤이가 재단 서류를 자꾸 들여다봐요. 내 결제를 요구하고 내가 안 하면 태범 씨한테 일러 바치고. 재단이요? 태범 씨 회사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이에요. 나는 거기서 실무만 맡고 있는데 도윤이는 그 돈줄을 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불화가 아니었어요. 돈과 권력이 얽힌 문제였죠. 무서워요, 진호 씨.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이 눈빛이 요즘 너무 이상해요. 날 보는 눈이 적대적이에요. 뭔가 약점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이 재회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서영과 제가 다시 만난 게 알려지면 그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진호 씨, 서영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아니, 아예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알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입으론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서영을 이렇게 또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당신도 가정이 있잖아요. 서영이 말했어요. 부인이랑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니 서영한테 기대하는 것 같고 거짓말하자니 양심에 걸렸죠. 그냥 그래요. 제가 얼버무렸어요. 33년 살았으니까요. 서영은 제 눈을 봤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죠. 우린 이제 늙었어요, 진호 씨. 서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60 다 됐는데 무슨 설렘이 있겠어요. 그냥 각자 주어진 삶이나 잘 살아야죠. 국수가 다 식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먹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서로를 바라만 봤죠. 그럼 오늘로 끝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끝이어야죠. 서영이 대답했어요.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돼요. 당신도 나도 위험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 서로에게 독이 될 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국수집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우리는 서로 마주 섰어요. 그럼 잘 지내요. 서영 씨도요. 우리는 악수도 포옹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바라보다가 각자 차로 걸어갔죠. 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영의 차가 먼저 출발했어요. 주차장을 빠져나가 큰 길로 사라졌죠. 저는 그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혼잣말을 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아니,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우리가 아무리 안 만나려 해도 운명은 우리를 자꾸 엮어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국수집에서 헤어진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서영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어요. 현장 일에 집중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려 노력했죠. 미경이랑 대화도 좀 하려고 했고요. 오늘 일찍 왔네요? 미경이가 놀란 듯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밤 9시는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응, 현장이 좀 일찍 끝나서. 저녁은요? 아직.
같이 먹을까? 미경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우리가 같이 밥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됐으니까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데워드릴게요. 미경이랑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고 계란말이랑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밥을 먹는 내내 대화는 없었어요. 수저 소리만 덜컹거렸죠. 저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안 떨어졌어요.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죠. 국물 더 드릴까요? 아니, 됐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저는 서영을 잊으려 했지만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가도 차 타고 가다가도 서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떨리던 목소리, 흔들리던 눈빛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 소장님, 이거 보세요. 현장 반장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복지재단에서 현장 안전 점검 나온대요. 복지재단에서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이요. 재단 담당자가 직접 현장 돌아보고 안전시설이랑 근로환경 체크한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지재단. 서영이 일하는 곳이었어요. 담당자가 누군데요? 여기 이름 나와 있는데요. 오서영 씨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영이 현장에 온다는 거였죠. 박 소장님이 안전점검 동행하셔야 한대요. 현장 책임자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오서영이라는 이름이 눈에 박혔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오전 10시 현장 정문에 검은색 SUV가 들어왔어요. 서영의 차였죠. 차가 멈추고 서영이 내렸습니다. 회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서영은 철저히 업무용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를 봤지만 눈인사만 가볍게 했죠. 안녕하세요. 복지재단 오서영입니다. 네, 현장 소장 박진호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어요. 서영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악수는 딱 2초 만에 끝났죠. 주변에 현장 직원들이 서너 명 있었어요. 우리는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럼 안전시설부터 보시죠. 제가 말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서영은 노트와 펜을 꺼내 들었어요. 저는 앞장서서 걸었고 서영이 뒤따라왔죠. 현장을 돌았습니다. 서영은 꼼꼼하게 메모했고 가끔 질문했죠. 여기 조명은 충분한가요? 네, 기준치 이상입니다. 근로자분들 휴게실은 어디 있나요? 저쪽 컨테이너입니다. 우리는 업무적으로만 대화했어요. 눈도 오래 마주치지 않았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현장 반장과 안전관리팀 직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나니까 점검이 거의 끝났어요. 서영이 말했죠. 마지막으로 서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용한 곳 있을까요? 컨테이너 사무실 쓰시죠. 저는 서영을 컨테이너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작은 공간이었죠. 책상 하나, 의자 2개, 서류 캐비닛,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분들은 점심 드시라고 하세요. 서영이 말했어요. 서류 확인은 저랑 소장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밖에 있던 직원들한테 먼저 가 있으라고 했어요. 직원들이 수고하세요 하고 떠났죠. 문이 닫혔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저와 서영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하지만 서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책상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서영 씨,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나도요.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현장 점검 나가라고 해서
장소 보니까 당신 현장이더라고요. 피할 수 있었잖아요. 피하면 더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냥 업무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서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빛이 피곤해 보였죠. 진호 씨, 우리 조심해야 해요. 알아요. 사람들 눈이 있어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면 안 돼요. 그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영 말이 맞았죠. 그냥 오늘 하루만요. 오늘만 버티면 돼요. 서영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요즘 서영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죠. 왜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영 씨, 제가 다가가려는데 서영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안 돼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서영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당신 가까이 오면 나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 요즘 누가 내 편인지 모르겠어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이가 재단 서류를 자꾸 들여다봐요. 내 결제를 요구해요. 내가 안 하면 태범 씨한테 일러 바치고. 재단 서류에 뭐가 있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서영이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얼굴이었죠. 후원금 집행 내역이요. 서영이 작게 말했어요. 재단에서 복지 명목으로 돈이 나가는데 도윤이가 그걸 자기 쪽으로 빼돌리려는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죠. 못해요. 서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태범 씨는 도윤이를 너무 믿어요. 전처 아들이지만 회사 후계자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라고 하면 태범 씨는 내가 도윤이를 싫어해서 그런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서영이 사면 초가에 몰린 것 같았어요. 진호 씨, 서영이 저를 봤어요. 나 두려워요. 도윤이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약점을 찾으려고.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컨테이너 쪽으로 오고 있었죠. 서영이 화들짝 놀라 서류를 펼쳤어요. 저도 재빨리 자리에 앉았죠. 문이 열렸습니다. 현장 반장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소장님, 점심 드시러 가시죠. 아, 네. 금방 갈게요. 반장이 문을 닫았어요. 서영이 숨을 내쉬었죠. 이제 나가야겠어요. 서영이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오늘 점검은 여기까지 할게요. 서영 씨, 안녕히 계세요, 소장님. 서영은 저를 보지 않고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죠. 저는 따라 나가 주차장까지 배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서영은 차에 타고 문을 닫았어요. 시동을 걸고 천천히 현장을 빠져나갔죠. 저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서영이 현장에 왔어요. 재단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죠. 복지 프로그램 확인, 근로환경 체크, 안전교육 참관. 이유는 많았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업무적인 대화만 했고 눈도 오래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검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10분, 15분씩 둘만 남는 시간이 생겼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영은 숨을 돌리듯 말했어요. 오늘 도윤이가 또 서류 들고 왔어요. 뭐래요? 사인하래요. 재단 후원금을 특정 업체로 돌리는 결제요. 내가 거부하니까 태범 씨한테 일러 바쳤어요. 사장님이 뭐래요? 왜 결제를 안 하냐고. 도윤이 말을 믿더라고요. 서영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소장, 잠깐. 네, 사장님.
사장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사장님은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계셨죠. 앉게. 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사장님이 저를 쳐다봤는데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떠보는 것 같았죠. 요즘 현장에 우리 재단에서 자주 나가던데? 네, 정기 점검이라고 들었습니다. 박 소장이 안내하나? 네, 제가 현장 책임자니까요. 사장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우리 아내 말이야. 사장님이 말했어요. 박 소장 얘기를 요즘 자주 하더라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장 관리를 잘한다. 직원들이랑 소통도 잘한다. 그런 얘기. 사장님이 저를 봤어요. 근데 이상한 게 말이야. 우리 아내가 원래 회사 사람 얘기를 잘 안 하거든. 특히 남자 직원 얘기는.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박 소장이 우리 아내한테 뭔 얘기했나? 아, 아니요. 그냥 업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사장님이 웃었지만 그 웃음이 차가웠어요. 내가 박 소장을 믿긴 하는데 요즘 아내 행동이 좀 이상해서 말이야. 어떻게요? 자꾸 현장 나간다고 하고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도 자주 보고. 사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혹시 박 소장, 우리 아내가 누구 만나는 거 본 적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죠. 서영이 만나는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그래. 그럼 됐네. 사장님이 손을 흔들었어요. 가봐. 저는 일어나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나오니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장님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니 미경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지만 시선은 저한테 와 있었죠. 일찍 왔네요. 응.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요? 미경이가 물었어요. 뭐가? 눈빛이 이상해요. 말도 없고 일이 좀 바빠서. 일 핑계는 평생 들었어요. 미경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아니야. 거짓말. 나도 33년을 같이 살았어요. 당신이 뭔가 숨길 때 어떤지 알아요. 미경이 일어섰어요. 다른 여자 생겼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면 왜 이래요?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없고 집에 있어도 딴 생각하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바보 아니에요. 당신이 흔들리는 거 다 보여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고 솔직하게 말하자니 무너질 것 같았어요. 말 안 할 거예요? 미경이 물었어요. 미경아, 나. 됐어요. 미경이 손을 저었어요. 어차피 말해도 변명일 테니까. 미경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쾅! 소리가 났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귀에 안 들어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장님은 의심하고 아내는 눈치챘고 서영은 힘들어하고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죠.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영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서영이 현장에 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로부터 일주일 뒤 도윤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소장님. 36살 깔끔한 정장 차림. 얼핏 보면 예의 바른 청년 같았지만 눈빛이 차갑더군요. 기획팀 강도윤입니다. 아버지께서 현장 진행 상황 보고받으라고 하셔서요. 아, 네. 사무실로 가시죠. 컨테이너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죠. 재단에서 정기 점검 자주 나온다면서요? 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누가 나와요? 오서영 씨, 실무 담당자분이요. 도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뭔가 잡았다는 표정이었죠. 아, 저희 어머니. 아니, 사모님이시죠. 도윤이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라는 말을 일부러 고쳤더군요. 오늘도 오시나요? 글쎄요, 오늘은 연락 없었는데.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이었습니다. 검은색 SUV가 현장에 들어왔죠. 도윤이 창문으로 차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오시네요. 서영이 차에서 내려 사무실 쪽으로 걸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도윤을 보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 씨? 사모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재단 정기 점검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요? 다른 현장도 많을 텐데.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저를 봤죠. 박 소장님, 잠깐 나가 계시죠. 사모님이랑 업무 얘기 좀 해야겠어요. 네. 재단 관련 얘기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문을 닫는데 안에서 도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우리 좀 얘기합시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도윤이 나왔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럼 저는 이만. 사모님 잘 모셔드리세요. 박 소장님. 도윤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서영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서영 씨. 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도윤이가 뭐래요? 나.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잡혔어요. 뭐가요? 도윤이가 우리 봤대요. 지난주에 우리 둘이 여기 사무실에 있는 거.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래서요? 의심한대요. 우리가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서영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냥 업무 얘기뿐이라고. 근데 도윤이가 뭐래요? 아버지한테 말하겠대요. 사모님이 현장 남자 직원이랑 수상하다고. 서영이 울먹였어요. 태범 씨가 그 얘기 들으면 난 끝이에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도윤이가 뭘 원하는데요? 서류에 사인하래요. 서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재단 후원금을 특정 업체로 돌리는 결제요. 이거 사인하면 아버지한테 말 안 하겠대요. 그게 횡령 아니에요? 맞아요. 그 업체는 도윤이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예요. 결국 돈이 도윤이한테 가는 거죠.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봤어요. 나 어떡해요. 사인하면 범죄 공범이 되는 거고 안 하면 태범 씨한테 우리 얘기가 들어가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윤이 너무 비겁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협박해서 돈을 빼먹으려 하다니. 사인하지 마세요. 하지만 도윤이 협박 증거로 남깁시다. 증거요? 녹음하세요. 다음에 도윤이가 협박하면 휴대폰으로 녹음해요. 문자도 캡처하고. 서영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래도 될까요? 안 그러면 서영 씨만 계속 당해요. 제가 말했어요. 나도 도울게요. 우리 현장 반장이 법률 쪽 아는 사람 있어요. 상담 받아봅시다. 진호 씨. 서영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죠. 고마워요. 내 편이 되어줘서. 그날 밤 서영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죠. 진호 씨. 서영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가 문자 보냈어요. 뭐래요? 내일까지 사인 안 하면 아버지한테 다 말한다. 사모님이 박 소장이랑 사무실에서 뭐 하는지. 서영이 울먹였어요. 나 무서워요.
도윤이가 정말 말할 것 같아요. 캡처했어요? 네. 좋아요. 그거 증거예요. 더 모읍시다. 근데 진호 씨, 이러다 태범 씨가 정말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도윤이 범죄를 막는 게 먼저예요. 서영이 한참 말이 없다가 작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이런 짐까지 지우게 돼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도윤이 하는 짓은 범죄예요. 그건 막아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또 도윤이 현장에 왔어요. 이번엔 서영이 먼저 와 있을 때였죠. 사모님, 생각 좀 하셨어요? 도윤이 비웃으며 물었어요. 서영은 가방 속에 휴대폰을 녹음 상태로 넣어뒀죠. 도윤 씨,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요? 사모님이 현장 남자 직원이랑 붙어 다니는 게 더 잘못 아니에요?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안 보실걸요? 사모님이 이렇게 자주 현장 오는 것도 이상하고 박 소장이랑 사무실에 둘이만 있는 것도 수상하고. 도윤이 서류를 꺼냈어요. 그냥 사인 하나만 하세요. 그럼 다 조용히 묻어드릴게요. 이건 횡령이에요. 횡령이든 뭐든 사모님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안 해요. 서영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죠. 정말요? 그럼 오늘 저녁에 아버지한테 전화드려야겠네요. 사모님이 박 소장이랑 수상하다고. 그러세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신 도윤 씨도 각오하세요. 이 대화 다 녹음됐어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도윤 씨가 날 협박한 거, 재단 돈 빼돌리려는 거, 다 증거로 남았어요. 서영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죠.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거, 도윤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고쳤죠. 좋아요. 그럼 전쟁이네요. 도윤이 비웃었어요. 사모님, 증거 있으면 뭐해요? 아버지는 제 편이에요. 저는 아버지 친아들이고 사모님은 끼어든 여자일 뿐이잖아요. 도윤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진호 씨, 서영이 저를 봤어요. 나 혼자 못 버텨요. 저는 서영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내가 같이 할게요. 그날부터 우리는 싸움을 시작했어요. 도윤의 협박 증거를 모으고 재단 서류를 분석하고 법률 자문을 받았죠.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도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요. 준공식 날이 왔습니다. 현장에 기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장님은 양복을 빼입고 큰 소리로 인사했죠. 우리 회사가 또 한 번 해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사장님은 땀을 닦으며 웃었지만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였죠. 사장님, 좀 쉬시죠. 제가 다가가 말했어요. 괜찮아. 오늘은 버텨야지. 사장님이 손을 저었어요. 체면 때문이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수 없다는 거였어요. 행사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장님이 축사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장님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사장님, 저와 도윤이 동시에 달려갔어요. 사장님은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죠.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사장님을 실었어요. 도윤이 구급차에 같이 탔죠. 박 소장님, 어머니한테 연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영한테 전화했어요. 서영 씨, 사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요. 네. 어느 병원이요? 대학병원 응급실이요. 전화를 끊고 저도 차를 몰아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 도윤과 회사 직원 몇 명이 서 있었어요. 잠시 후 서영이 도착했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 검사 중입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내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쓰러지신 거예요. 심장도 좀 불안정하고요. 입원하셔야겠습니다. 위험한 건 아니죠? 지금은 안정됐는데 계속 관찰해야 해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1시간쯤 뒤 사장님이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죠. 여보. 사장님이 서영 손을 잡았어요. 네, 여기 있어요. 도윤과 직원들은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저도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소장도 있어. 네, 사장님. 저는 구석에 섰어요. 사장님은 서영 손을 놓지 않았죠. 서영아.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요즘 자꾸 겁이 나.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 들고 몸 아프니까. 모든 게 불안해. 사장님이 숨을 가쁘게 쉬었어요. 회사도 불안하고 집도 불안하고 도윤이가 요즘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더라. 서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얘기요? 너 얘기를. 내가 요즘 현장에 자주 나간다고, 박 소장이랑 자주 붙어 다닌다고. 사장님이 서영을 봤어요. 나 그 얘기 들으니까 미칠 것 같았어. 내가 나한테서 멀어질까봐. 서영이 손을 꽉 잡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업무예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영아, 나 쓰러지면 집도 회사도 다 흔들려. 도윤이도 믿을 수 없고 너만 믿어. 사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발 내 앞에서만은 숨기는 거 없다고 말해줘. 그 순간 서영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도윤이었죠. 지금 당장 사인해요. 아버지 회복되기 전에. 서영의 손이 떨렸어요. 사장님이 물었죠. 뭐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영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죠. 사장님이 눈을 감았어요. 약 기운 때문인지 곧 잠들었습니다. 서영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복도로 나왔어요. 도윤이 서 있었죠. 사모님, 생각 좀 하셨어요? 도윤이 비웃으며 물었어요. 아버지 깨어나기 전에 결정하세요. 깨어나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도윤 씨, 아버지는 지금 약하세요. 사모님이 딴 남자랑 붙어 다닌다는 얘기 들으면 또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도윤이 협박했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서영이 떨렸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 팀장, 제가 나섰어요. 협박은 범죄예요. 박 소장님은 빠지세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아니요. 제가 말했어요. 서영 씨 협박하는 거, 재단 돈 빼돌리는 거, 다 증거 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죠. 증거요? 녹음, 문자, 서류 다요. 저는 서영을 봤어요. 서영 씨 사인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범 씨가 사장님이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설명하면 돼요. 근데 도윤이 하는 짓은 범죄예요. 그건 막아야 해요. 도윤이 비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전쟁이네요. 증거가 있으면 뭐해요? 아버지는 제 편이에요. 아버지가 도윤 씨 횡령 증거 보면 그래도 편 들까요? 제 말에 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박 소장님 각오하세요. 사모님이랑 같이 무너질 거예요. 도윤이 돌아서서 갔습니다. 서영이 울고 있었죠. 진호 씨 나 무서워요. 나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근데 도윤이한테 계속 당할 순 없잖아요. 태범 씨가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미경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병원. 사장님이 쓰러지셔서. 그래요? 미경이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요. 무슨 소리야? 눈빛 봐요. 딴 데 가 있잖아요. 미경이 다가왔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다른 여자 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죠. 역시 그렇구나. 미경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33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딴 여자라니. 미경아.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미경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의심하고 도윤은 협박하고 아내는 등을 돌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영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사장님이 퇴원했어요. 집에서 요양하라는 의사 지시였죠. 회사 일은 도윤이 대신 맡았습니다. 도윤은 기회를 잡았어요. 사장님이 약한 틈을 타서 서영을 더 압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 반장 도움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고 도윤의 횡령 증거를 더 모았어요.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사장님이 퇴원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저는 현장 반장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과 문자 캡처,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협박죄 성립되고 횡령 의도도 명확하네요. 고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망설였어요. 고발하면 저희 관계도 다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건 각오하셔야죠. 하지만 도윤 씨 범죄가 더 큰 문제예요. 사장님도 알아야 할 거고요. 집에 돌아오니 미경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해? 친정 갑니다. 갑자기 왜? 당신 얼굴 보기 싫어서요. 미경이 가방을 들었어요. 당신이 누구 만나든 뭘 하든 이제 상관없어요.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미경아, 33년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미경이 현관문을 나갔어요.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 소장, 집으로 와. 네, 지금 당장. 전화가 끊어졌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들통난 겁니다. 1시간 뒤 사장님 집 거실. 사장님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도윤이 옆에 서 있었어요. 서영과 저는 마주 서 있었죠. 박 소장. 사장님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갑더군요. 도윤이한테 들었네. 자네가 우리 아내랑 현장에서 자주 단둘이 있었다고. 사장님, 그건 변명은 듣기 싫어. 사장님이 손을 들었어요. 서영아, 너도. 서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한테 숨긴 거 있어? 서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 만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있어요. 사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데? 박진호 소장은 제 옛날 사람이에요. 뭐? 30년 전에 사귀었는데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사장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도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에요. 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옛날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뿐이에요. 우연히? 그래서 매주 현장 가고 사무실에서 단둘이 있고 업무 때문이었어요. 거짓말. 사장님이 소리쳤어요.
나를 바보로 아나? 태범 씨, 됐어. 나도 각오는 했어.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배신당한 건 배신당한 거야. 도윤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모님을 믿으면 안 된다고. 닥쳐, 이 새끼야. 사장님이 아들을 쏘아봤어요. 너도 똑같아. 네, 너도 나 배신했잖아.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단 서류 말이야. 사장님이 서류 뭉치를 던졌어요. 내가 재단 돈 빼돌리려고 했다는 거 다 알아.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사장님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너 서영이 협박한 거 녹음 파일 다 들었어.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사인 안 하면 아버지한테 말한다. 아버지 편은 나다. 이렇게 말했지?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내가 아프고 약한 걸 이용했어. 내 회사 돈 빼먹으려고. 아버지, 오해예요. 오해 아니야. 사장님이 소리쳤어요. 회계팀이 다 조사했어. 내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 빼돌린 금액 다 나왔어. 도윤이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어. 사장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넌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해임이야. 아버지, 그리고 법적 조치 들어간다. 횡령죄로. 도윤이 울먹였어요. 아버지, 저 당신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배신하나? 사장님이 돌아섰어요.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도윤이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거실에는 사장님과 서영, 그리고 저만 남았죠. 사장님이 서영을 봤어요. 서영아. 네. 우리도 여기까지야. 서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사장님이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소유하려고만 했지. 사장님이 창밖을 봤어요. 도윤이한테 내가 당한 건 내가 막았어야 했어. 내가 우리 집을 감옥으로 만들었구나. 태범 씨, 이혼하자. 서로 자유롭게 살자.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소장, 사장님이 저를 봤어요. 자네도 회사 그만둬. 네, 알겠습니다. 미안하네. 자네 잘못은 아닌데. 아니요. 제 잘못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들 나가. 혼자 있고 싶어. 서영과 저는 집을 나왔어요. 대문 앞에서 서영이 울었죠. 진호 씨, 이제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냥 각자 정리해야죠. 우리도 이제 정리해요. 제가 말했어요. 서영 씨는 서영 씨 인생 사세요. 저도 제 인생 살고요. 진호 씨, 30년 전에도 우리 안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영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웠어요. 내 편 되어줘서. 저도요. 우리는 악수했어요. 서영의 차가 먼저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회사에서 잘렸고 미경이한테서 가정을 잃었고 서영마저 보내야 했죠. 61년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폐업뿐이었어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직금 받아서 당장 생활비는 걱정 없었지만 앞날이 막막했어요. 집에 돌아와 미경이한테 전화했어요. 미경아, 나야. 뭐해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있어. 이혼 얘기.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오후 2시 동네 카페로 나올게요. 다음 날 카페에서 미경을 만났어요. 미경은 예전보다 말라 보였죠.
이혼하자는 거죠? 미경이 먼저 말했어요. 응, 좋아요.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미경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사실 화난 게 아니에요. 응? 당신이 딴 사람 생겨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당신 인생에서 빠져 있었다는 게 서러웠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모르겠어.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아. 33년 살았는데 말이에요. 미경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아이들도 키웠고 나름 함께 했으니까. 나도. 우리는 재산 분할과 절차를 현실적으로 정리했어요. 싸우지 않았죠. 그냥 담담하게 33년 정리했습니다. 그 사람이랑은 잘 돼요? 미경이 물었어요. 아니, 끝났어. 그래요? 응. 우리도 안 맞았어.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네요. 당신도 이제 혼자 사는 법 배워요. 이혼 서류에 말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잘 살아요. 우리는 악수하고 헤어졌어요. 33년 결혼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서영도 태범과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도윤은 횡령죄로 기소됐고 회사에서 완전히 잘렸죠. 태범은 건강 때문에 회사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났다더군요. 저는 현장 일을 내려놓고 작은 설비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배관 기술 가르치는 일이었죠. 돈은 전보다 적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내려 마시고 학원 가서 강의하고 저녁엔 동네 산책하고 단순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서영 생각은 가끔 났어요. 잘 지내나 어디서 뭐하나. 근데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1년쯤 흘렀을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동네 시장에 장 보러 갔어요. 국수집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죠. 서영이었습니다. 혼자 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베이지색 코트 입고 머리는 짧게 잘랐더군요. 예전보다 편해 보였죠. 저는 망설였어요. 그냥 지나갈까, 인사할까? 그때 서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저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서영이 손짓했어요. 앉으라고요. 저는 서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진호 씨, 오랜만이에요. 정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하지만 예전처럼 무겁진 않았죠. 잘 지냈어요? 서영이 물었어요. 그럭저럭요. 서영 씨는? 저도요. 서영이 국수를 가리켰어요. 드실래요? 여기 국수 맛있어요. 네, 먹을게요. 국수 한 그릇이 나왔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국수를 먹었죠. 이혼했어요. 서영이 말했어요. 저도요. 그래요? 네. 협의 이혼으로. 저도요. 우리는 웃었어요. 상황이 똑같더군요. 지금 뭐해요? 설비 학원에서 강사해요. 서영 씨는 봉사단체에서 일해요. 상담 같은 거요. 잘 됐네요. 진호 씨도요. 국수를 다 먹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날씨가 좋았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진호 씨, 서영이 저를 봤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래요. 네. 30년 전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1년 전엔 상황 때문에 헤어졌고요. 서영이 웃었어요. 근데 이젠 괜찮은 것 같아요. 도망칠 이유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요. 제가 말했어요. 이번엔 정리하고 왔어요. 깨끗하게. 그럼 서영이 손을 내밀었어요.
다시 시작할래요? 이번엔 제대로. 저는 서영 손을 잡았습니다. 네. 천천히요. 우리는 그날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데이트는 아니었죠. 병원 검진 같이 가고, 장 보러 같이 가고, 산책하고, 커피 마시고, 그런 일상적인 만남이었어요. 어느 날 서영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같이 갔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저는 서영을 챙겼죠. 약 사다 주고, 죽 끓여주고, 옆에 앉아 있어 줬어요. 진호 씨, 서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30년 전 당신은 사랑이 너무 컸어요. 나를 숨막히게 했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지금 당신은 딱 좋아요. 서영이 웃었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게 내 옆에 있어줘요. 그렇게 할게요. 우리는 결혼하진 않았어요. 법적으로 부부가 될 필요는 없었죠. 그냥 동반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었죠. 왜 결혼 안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 번씩 해봤잖아요. 이젠 이게 더 편해요. 서영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63이 됐고 서영은 61가 됐어요. 어느 가을날 우리는 단풍 구경을 갔어요. 산을 오르다가 쉬는데 서영이 말했죠. 진호 씨, 우리 늦었죠? 뭐가요? 사랑하기엔. 아니요. 제가 말했어요.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야 제대로 사랑할 줄 알게 됐으니까. 서영이 제 어깨에 기댔어요. 그러게요. 젊었을 땐 몰랐는데. 우리는 단풍을 바라봤어요. 빨갛고 노란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진호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늦은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가끔 제 학생들이 물어요. 선생님, 결혼 몇 번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한 번. 근데 진짜 사랑은 두 번째 배웠어요. 누구한테요? 똑같은 사람한테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서. 학생들이 신기해하죠. 저는 덧붙여요. 인생은 돌고 돈대요. 때로는 30년을 돌아서 제자리로 오기도 하고,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서영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도윤의 협박이 없었다면, 만약 사장님이 쓰러지지 않았다면. 하지만 가정은 의미 없더군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니까요.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경이한테 미안하고 사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진 않아요. 61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늦은 사랑은 설렘이 아니라 정직한 정리 위에만 선다는 거요. 저는 모든 걸 정리했어요. 아내와 회사와 과거와. 그리고 나서야 서영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죠. 만약 정리 없이 그냥 달려들었으면 우리는 또 무너졌을 겁니다. 30년 전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우리는 각자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만났으니까요. 오늘도 서영한테 전화했어요. 저녁 먹었어요? 아직요. 진호 씨는? 나도.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뭐 먹을까요? 국수 어때요? 좋아요.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국수집에서 만났어요. 나란히 앉아 국수를 먹고 산책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화려하진 않지만 이게 우리 사랑입니다. 61살에 다시 찾은 30년 만의 첫사랑. 그리고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